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오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총량제,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노인요양시설 총량제라는 것은 수요, 즉 노인요양시설 이용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지역 내 어르신의 총 인원 대비 공급, 즉 관할 지자체 내 노인요양시설의 총 개수와 이에 따른 전체 정원에 따라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양원이 이용자 어르신 수 대비 너무 많이 설립되어 있다면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 요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총량제를 시행하는 몇몇 지자체를 보면서 요양원이 많이 설립되는 상황을 좋은 기회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인식 없이 단순히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을 제한시켜버리는 총량제 실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간 총량제에 대한 생각을 담은 영상을 제공하지는 않았는데요. 총량제를 실시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총량제로 인한 불공정과 이권 몰아주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 건보공단과 지자체 관계 공무원, 노인요양시설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기회를 날리는 노인요양시설 총량제라는 제목으로 총량제가 왜 좋은 기회를 날리는 제도인지에 대한 이유와 총량제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책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노인요양시설 총량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시설 사업 또한 큰 틀에서 서비스업의 일종이죠. 그런데 총량제로 인해서 신규 우수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립을 막음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질의 향상을 정체시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의 내용 중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로서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총량제는 우수한 환경과 설비를 갖춘 신규 시설의 설립을 무조건적으로 막아버림으로써 지역 주민과 시설급여가 필요하신 어르신께 좋은 시설을 이용할 권리마저도 제한해버리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하다 보니까 시설의 난립을 막겠다는 총량제의 본래 취지도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신규 시설의 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결국 기존의 시설들만 운영 수익금을 챙겨가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지자체가 나서서 총량제를 시행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만 운영 수익금을 몰아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총량제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고용지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죠.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신규 시설의 설립을 금지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 또한 막아버리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요양원이 생기면 다양한 경제적 연관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 전자제품, 프로그램 용품 등의 구매가 발생하고요. 고정적인 식재료 구매에 따른 소비도 생깁니다. 또한 급여를 받는 직원분들은 근로수입이 생겨서요. 세금도 납부할 뿐만 아니라 지출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식, 물품 구입 등 소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총량제로 시설의 설립을 막아버리면 새로운 경제적 연관 효과는
단 1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총량제, 과연 민생을 위한 지자체의 좋은 결정일까요? 특히 불황의 깊은 늪에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업은 다른 업종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신규 요양원 하나를 짓게 되면 인부의 고용뿐만 아니라 자재 구매에 따른 관련 업체의 매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급여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또한 지자체는 신규 시설의 준공을 통해서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산세와 시설 차량에 대한 세금도 징수하게 되죠. 고용도 늘고 업체 매출도 늘고 세수도 느는데 이러한 것들을 총량제로 다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인 요양시설 총량제를 대신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좋은 설비와 환경을 갖춘 시설로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의 시설 설비와 운영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그리고 해마다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 기준과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제입니다. 관할 시군구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신고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각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그리고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의 노인요양시설 설비 기준에 따라서 설치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노유자 시설로 건축 허가만 나오면 웬만해서는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실정이라는 거죠. 특히 노인 요양시설 건축은 억 단위의 비용이 들다 보니까요. 노인복지과에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설비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적용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치 신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까지 규정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과 직원분들을 배려하는 시설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짐없이 엄격하고도 높은 기준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침실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벽체의 내경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래야지만이 침실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규정에 맞는 넓이의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담당자분들께서는요. 설비 기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내경, 외경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시설에서는 벽체에 대한 내경을 넓이로 산정해서 넓은 침실 공간을 제공하겠지만 어떤 시설에서는 벽체의 중심체로부터 침실 넓이를 산정해서 좁은 침실을 제공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경으로 침실 넓이를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기준의 적용 없이 설립된 기존의 시설들보다도 신규 시설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의 침실을 어르신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듯 신규 시설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들보다 더 좋은 설비와 환경을 갖춘 시설로 설립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입소가 필요하신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시설들보다 환경이나 설비가 더 나은 신규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들은 입소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시설을 옮기는 전원도 늘게 되어서 점차적으로 기존 시설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효과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시장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시설별 경쟁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과 설비가 우수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오래된 기존 시설들보다 높을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지역의 평균적인 노인 요양시설 설비와 환경은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고 개선될 수 있겠죠. 하지만 노인 요양시설 설립에 있어서 설비와 환경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운영 노하우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와 환경에 대해서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는요, 설비와 환경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짜고 치는 지정심사제 이제 폐기해버리고 높은 수준으로 제대로 심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건축은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은 시설을 직접 운영해 보았거나 근무해 본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을 착안해서 총량제로 무작정 시설의 설립을 막기보다는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대표자의 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총량제를 대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제를 재정비해야만 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제를 받아본 분들은 아마도 이 지정심사제가 짜고 치는 고수독과 비슷하다는 거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말이 지정심사제이지 현실은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의 모범 답안을 제출하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전문성 없는 전문가분들의 심사로 인해서 불공평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는데요. 요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제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을 설립할 대표자가 심사 서류의 제작을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제작하거나 또는 직접 작성해서 일주일 전 정도쯤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해서 지정심사일 이전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검토와 사전 조율을 마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지정심사 당일에는요, 한 20여 분 정도 제출한 서류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과 답을 끝으로 지정심사를 마칩니다. 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절차마저도 생략하고 있는데요. 즉, 지정심사일 전에 미리 제출한 서류의 내용들을 조율하고 수정하였기 때문에 지정심사일 당일에는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심사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지정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정심사에서 통과한 누군가의 서류 파일을 가져다가 예산의 내용만 조금 바꿔서 제출해도 어려움 없이 쉽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는 실정인 거죠. 즉, 대표자의 기관 운영과 관리 역량을 검증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서류 검토에 대한 책임감 면에 있어서도 지정심사위원분들이 담당 공무원보다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좀 보여지는데요. 검토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다 보니까 지정심사위원분들의 인원만 많았을 뿐이지 정작 법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가면서 서류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치 수준에서 훑어보는 식의 심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서류 검토의 책임과 부담을 심사위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서류 내용에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지정심사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정심사위원분들이 제출받은 다른 기관의 지정심사 관련 서류와 자료를요, 다른 시설의 설치 예정 대표자에게 제공을 해서 지정심사 때 제출하기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지정심사제는 서류 제출의 요식행위로 전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지정심사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즉, 현재의 지정심사제로는 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대표자의 무분별한 시설 설립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높은 수준으로 제대로 심사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고요. 거기다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일정 부분의 교육까지 수료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총량제를 대신할 충분한 장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대표자가 기관 운영에 관한 많은 준비와 학습을 직접 수행하도록 해서 관리 역량을 제대로 갖추도록 유도하고, 대표자,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하도록 해서 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자만 지정 심사를 통과하도록 개선한다면 결국 시설의 난립을 막아서 공급이 조절될 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져서 어르신과 보호자, 직원분들의 만족도 상승으로도 이어지고요. 이는 곧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과의 서비스 경쟁으로도 이어져서 시장의 전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노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특화된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경제적 측면 등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를 날리는 총량제를 시행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우수한 신규 노인요양시설의 설립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을 활용해서 특화된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는 지자체별 프로젝트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유명 축구팀의 연고지, 영국의 맨체스터시를 예로 들어보면요. 영국의 맨체스터는 영국 도시로는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고요. 고령 친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 분야를 선택했고요. 노인과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문화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인 접근과 더불어서 노인 요양시설이 많아지게 되면요.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고요. 의료 인프라도 이에 따라서 확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일자리와 의료 인프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젊은 층의 인구 유입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영국의 맨체스터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으신 분이 과연 계실까요? 자, 여기까지 좋은 기회를 날리는 노인요양시설 총량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노인요양시설 총량제는 일자리와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기회를 날리는 제도이다. 그래서 단순히 설립을 막아버리는 총량제를 시행하기보다는 시설 설치 신고 및 지정의 과정에서 우수한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개선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연구와 협의를 거쳐서 지자체 스스로가 대한민국만의 특화된 선진국형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노인요양시설과도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